이제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의 웨비나 주제는 밀리언 세이브드에 소개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토탈 세니테이션 온 마케팅 프로그램입니다. 음, 웨비나는 총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앞에 3개 영역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인 저 김보경이 할 거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4, 5, 6 챕터는 도선현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위생 프로그램이 시행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 위치된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중 하나입니다. 인구는 2억 6,700만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어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면적도 큰 편이고요. GDP는 2019년 기준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에 대비해서 봤을 때 1인당 GDP는 세계 9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93위를 비교하실 때 우리나라를 약간 알려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세계 GDP가 1인당 GDP가 9위 그리고 10위를 차지하는 걸 보면은 아직 발전이 덜 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낮은 경제 수준 속에서 위생적으로 생리 현상을 해결할 환경이 갖춰져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 부족으로 위생과 관련된 시설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외에서 배변을 하는 오픈 데피케이션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 이게 바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오픈 데피케이션은 배출물이 따로 정해진 곳에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수에 흘러갈 수 있고, 이는 식수오염 및 음식물 오염을 유발합니다. 식수오염에 따라 사람들은 콜레라와 폴리오 같은 수인성 감염병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뿐만이 아닌데요. 인도네시아의 일부 여성과 어린이는 주변을 피해 주간 대신 야간에 생리 현상을 해결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간에 돌아다니는 여성과 어린이는 쉽게 강간과 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수치적으로 파악을 하자면 2005년에 인도네시아 인구 27%가 야외 배변을 하고 있었다고 나타났고, 그리고 이런 인원을 살펴보면 시골에 살고 있는 취약 지역의 인원의 37%가 야외 배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야외 배변은 수인성 질병의 감염병 피해를 낳는 원인이 되는데요. 야외 배변과 더불어 이 부적절한 위생 시설이 합쳐져서 인도네시아인이 5만 명이 사망하고 1억 2천만 명의 건강에 위험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적 자원의 손실은 경제적 자원 손실로 이어지는데요. 경제적으로는 63억 원의 달러가 1년 동안 손실을 발생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위성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시간대별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3년 전 20세기까지는 인도네시아의 물과 위성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20세기에 시행됐던 물과 위생에 관한 프로젝트는 먼저 공동위생시설을 만드는 것과 공동위생시설을 만들기 위한 자금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람들에게 이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프로젝트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설이 지어지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부유한 집안 사람들이 정부에게 개인 위생 시설 보조금을 받아서 더, 더 수혜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오히려 격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20세기에서 시간이 지나 2003년이 되었을 때 세계 수자원 공중위생
WSP 단체에서 CLTS를 인도네시아 위생 문제 해결책으로 가져옵니다. CLTS는 한국말로 하자면 지역 주민 주도 위생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가져온 이유는 방글라데시에서 먼저 시행이 되었는데 성공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먼저 지역 사회 주민들이 위생 습관을 바꾸도록 동기부여한다는 점, 그리고 이 행동을 바꾸는 게 공동체 수준에서 행동을 바꾸도록 한다는 점이 이 CLTS의 특징입니다. 어, WSP가 수자원 공사라는 거, 세계 수자원 공사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이번 웨비나를 들으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세계 수자원 공사 WSP는 인도네시아의 위생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중 예시를 들자면 이 방안이 실행되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에게 방글라데시에서 성공했던 CLTS 모델 정보를 제공했고, 또한 CLTS 연구자를 인도네시아에 초빙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주주들에게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주들은 나중에 자금 조달과 자금 확보에 있어서 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주주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이 CLTS가 시작되었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인도의 17개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지역에 CLTS를 도입해서 위생 증진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초반에 성공을 거두어서 많은 지역이 ODF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ODF는 오늘 웨비나를 들으면서 많이 듣게 되실 수 있는데요. ODF는 Open Defecation Free라고 free의 약자인데 야외 배변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 2005년에 인도에서 CLTS가 초반에 성공을 하면서 2006년에는 이를 유심히 본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이 CLTS를 국가위생정책의 기둥으로서 승격을 시킵니다. 그 후 2007년에는 TSSM이 도입되게 되는데요. 이는 3단계로 나누어져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인도의 29개 구역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TSSM이 무엇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건데요. TSSM은 Total Sanitation and Sanitation Marketing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 TSSM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 수자원 공사와 손을 잡고 또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과 손을 또 잡아서 협업했다는 점입니다. 왜 협업을 했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초반에 성공을 한 CLTS를 이어서 좀 더 인도네시아 상황에 맞는 적합한 규모의 위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협업 관계를 맺었습니다. WSP와 빌 멜린다 게이츠가 더 많이 협업하면서 그 결과를 수치적으로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SSM은 세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CLTS, 두 번째는 Sanitation Marketing, 세 번째는 Development of an Enabling Environment. 이 세 번째는 지역 사회 주민들이 정말 이 위생 프로그램을 수혜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CLTS는 아까도 들으셨는데 다시 언급해 드리자면 지역 주민 주도 위생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TSSM이 CLTS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TSSM이 CLTS랑 되게 비슷한데 어떻게 비슷하냐면 아까 CLTS가 지역 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위생관념을 바꿀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준다고 했는데 TSSM에서도 CLTS를 구성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를 따라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주민들, 이 초록색을 지역사회 주민들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TSSM 관계자가 이 노란색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SSM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 기반
위생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의 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오염된 물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또 마을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오픈 데피케이션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요. 어, 이때 오픈 데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위생상으로는 어떤 위협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약간 부끄러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줍니다. 또 이 CLTS 측면에서 TSSM을 바라볼 때 특이했던 점은 바로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결책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티베이 모티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위생관념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줍니다. 즉, 실질적 해결 방안을 지역 주민 스스로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는 게 이 첫 번째 구성 요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 마케팅 측면에서 TSSM을 보면 첫 번째와 약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 즉 주민들이 위생에 대한 관념에 접근한다는 건 비슷한데 마케팅 측면에서 약간 마케팅 측면과 사람들의 생활 변화 측면이라는 거에서 1번, 2번은 좀 다른데요. 마케팅 측면에서는 야외 배변과 질병과의 관계를 알려주지만 질병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생시설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자신들이 위생시설을 설치할 때 어떤 위생시설이 있는지, 어떤 옵션이 있는지도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알게 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음, 그 지역 주민들이 위생시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었는데요.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의 어, 지원의 정보를 받는 것을, 어, 전제했고, 두 번째는 그 지원 아래에서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규제를 받도록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주주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자금 확보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이 자금 확보를 통해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적 지지도 받으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수치적으로 파악을 할 건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TSSM이 6,250개 동쪽 자바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었고 TSSM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결과 6,250개에서 출발했지만 그중 30% 정도를 차지하는 2,200개의 커뮤니티가 ODF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3분의 1의 지역 사회가 더 이상 야외 배변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성과가 났던 것이죠. 이 노란색은 이 TSSM 프로젝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마을을 나타내고요. 이 초록색은 영향을 받지 않은 마을을 말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2년 동안 화장실이 얼마나 많이 지어졌는가를 보시면 지금 TSSM 조건 안에 있었던 지역이 더 화장실을 많이 갖고 있고 두 번째를 보시면 야외 배변이 더 적게 알려졌고 세 번째는 그 배설물의 세균으로 인해서 설사 현상이 되게 많았던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물론 앞에 보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바로 이 평등에 대한 건데요. 어쩔 수 없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이 위생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이렇게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소득층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업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나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는 저소득층이 화장실에 개인 소유권을 갖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역량으로서 되게 중요했던 점은 저소득층도 공동체 위생시설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고, 음수와 음식의 오염을 줄임으로써 저소득층의 아동 건강에도 발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네 번째 챕터부터는 도선현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나요? 네, 네,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비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선 TSSM 프로그램 비용은 화장실 및 변소 건축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여 총 1,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각각의 변소는 65달러의 투자가 필요했는데 이 중에서 정부가 부담한 비용은 추가 변소당 5달러였으며 이는 대부분 노상 배변을 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자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WSP는 이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추가 변소당 14달러를 지불했으며 민간 가정은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변소당 46달러를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소액을 기부했습니다. 종합해 봤을 때 각 가정이 지불하는 비용이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되고 있는데 그 슬라이드 화면이 슬라이드 쇼가 시작된 것처럼 나오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잠시만요. 이제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생에 대한 TSSM에 투자하는 가치가 있었을까요? 유엔 개발 계획은 물과 위생에 투자한 각 달러당 8달러의 이익을 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자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밀리언 세이브드 연구자들이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달리당 평균 749달러에서 가정 비용 제외 후 달리당 213달러로 감소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달리란 장애 보존 생존 연수를 뜻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어떤 질환으로 인해 얼만큼 사라졌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질병으로 손실된 수명 연수와 질병을 가지고 생활하는 기간을 더해서 구합니다. 즉, 달리가 높을수록 질병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뜻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달리당 비용이 줄었다는 것은 질병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매우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위생 지원금은 국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매년 6억 달러를 지출해야 했지만 2007년 이전 30년 동안 이 정부와 다른 공여자들이 위생을 위해 모은 기금은 2,7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위생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인구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초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초기에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트 자바는 대규모 위생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으며 2001년 국가 탈중앙화는 국가의 어떤 권위와 책임을 분열시켜서 어떤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TSSM 프로그램이 보조금이나 물질적인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을 고려를 했을 때 구와 마을 관계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는 요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선 TSS 팀은 주로 지방 정부를 통해 일함으로써
탈중앙화된 동자바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길거리 캠페인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초기에 회의적이었던 구청 공무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어떤 협의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 공무원들은 프로그램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자바의 다른 대규모 위생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을 줄일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통제권을 위임을 해서 지역적으로 고르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일부 지방 당국에서는 즉각적으로 자원하고 지원으로 대응했던 반면에 다른 지방 당국에서는 뒤처졌습니다. 특히 호수 강 해변을 가로지르는 지역이 가장 지체된 지역들이었는데요. 예전부터 가까운 호수, 강, 해변 등에 배변을 했던 관행을 바꾸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ODF의 달성을 장려하기 위해 프로그램 리더와 구청이 여러 이니셔티브를 도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국 일간지 자와 포스와 제휴를 맺었으며 현금 보상제도 도입을 했고, 집단 변화의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공급 측이 위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페이스를 맞추지 못했음을 못했음이 나타났는데요. 거의 2년이 지난 후에 이 프로그램의 마케팅은 잘 운영이 되었지만 국내 시장은 여전히 저렴한 위생 개선책이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저비용 해결책이 있는 곳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보다 비싼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 사회는 공공 변소를 위한 기금을 모으거나 가난한 가정에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챕터인 임플리케이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극빈층의 자원적 제약입니다. 그 이전 단원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극빈층은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변소를 사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스트 자바에서 TSSM이 성공한 것을 표본 삼아 전 세계의 각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은 변소를 살 수 없는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합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위생 개선을 본인이 원하더라도 실현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보조금은 위생 개선에 대한 본질적인 욕구를 저해하여 ODF 달성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극빈층의 위생 개선을 저해하는 자원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어떤 계획도 같이 세워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야외 배변을 하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유발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이는 완전히 공동체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TSSM의 홍보 중 일부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와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비난하는 어떤 선전 사이에 미묘한 선을 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략과 메시지는 변소를 살 수 없거나 이용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의 어떤 지역 사회 내에서 상당히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입니다. CLTS가 위생 개선 운동의 선두에 서면서 위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상승했는데요. 2013년 안 일리아손 유엔 사무총장은 2025년까지 노상 배변을 끝내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CLTS 이니셔티브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은 인간의 쓰레기를 에너지나 비료로 바꾸는 16개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화장실을 재발견하라 고 세계에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TSSM이
세계적인 위생 혁명을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제 세계가 이제는 노상 배변을 끝내고 실내 배변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이건 저희가 참고한 문헌입니다.